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종종 기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에서 가면을 쓴 VIP들이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의 목숨을 건 사투를 지켜보면서 술잔을 기울이던 장면, 혹은 영화 호스텔처럼 돈으로 타인의 고통과 생사를 살 수 있다고 믿는 부자들의 뒤틀린 그런 장면들이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죠.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럴 때가 더 많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려는 기록들은 그 안도감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를 잔인하게 증명합니다. 미국 뉴욕과 판비치에 있는 초호화 저택, 그리고 카리브해에 있는 외딴 섬, 그곳에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했어요.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일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 영국의 왕자, 세계적인 IT 거물, 사업가,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하면서 마치 게임을 즐기듯이 미성년자들을 착취하고 놀이개로 삼았던 거예요.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앱스타인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려 할 때마다 이어지는 의문의 죽음들입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 자살을 선택한 가해자, 진실을 폭로하려던 생존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마치 누군가가 진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성범죄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자본과 권력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진실을 덮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요, 현재 매일매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의 방향부터 말해드릴게요. 이 앱스타인 사건은요, 어쩔 수 없이 정치 이야기랑 엮여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고위 정치인들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영상의 댓글이나 토론이 어느 당이 문제다, 어느 쪽이 문제다, 이런 정치 성향 이야기로만 흘러가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정당이나 진영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거든요. 이 사건이 특이한 점은 한쪽 정치 진영에서만 문제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쪽 인물들도 공화당 쪽 인물들도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미국 내에서도 드물게 정치를 떠나서 앱스타인 파일은 공개돼야 한다, 이런 요구가 양쪽에서 동시에 나왔던 거고요. 모든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검색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는 공개 자료들, 문서, 인터뷰, 법적 기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 제 영상의 방향이라는 거. 앱스타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 총 정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수년 전부터 앱스타인 파일, 이 사건을 둘러싼 기괴한 음모론과 추측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마침내 지난주죠. 2025년 12월 19일, 미국 법무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앱스타인 파일을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기로 하고 파일이 순차적으로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그 시작점에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바로 버지니아 주프레인데요. 아마 이 사건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 사진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앤드루 왕자 그리고 길레임 맥스웰과 같이 찍힌 사진, 이 가운데 있는 17살 소녀가 바로 피해자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는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과 그의 조력자 길레임 맥스웰이 만든 추악한 범죄의 생존자였어요. 버지니아가 이 사건을 세상에 폭로하고 앤드루 왕자를 비롯한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혹은 침묵하고 기사화하지 않고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내렸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걸리는 법이죠. 결국 앱스타인은 감옥에 가게 됐고, 그 이후에 버지니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악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인신매매 당했던 시간을 담은 책을 쓰고 있었어요. 버지니아의 책은 2025년 올해 출간될 계획이었고 원고 작업을 모두 끝낸 상태였습니다.
이 책 안에는 앤드루 왕자나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외국의 총리, 전 세계 지도자들, 미국 정치인들, 주지사들,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는 걸 두려워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제가 몇 년 전에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버지니아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2019년 12월 11일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다. 이 사실을 내 치료사와 주치의에게도 알렸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내 가족을 위해 이 일을 그냥 넘기지 말아달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너무 많은 악한 사람들이 내가 조용해지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저는 그때 이걸 보고 나서 그래, 이런 폭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뭔가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었어요. 그런데 2025년 3월 24일, 올해 버지니아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차와 스쿨버스가 충돌을 한 사고였는데 버지니아는 사고 직후에 자신의 SNS에 심하게 멍이 든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쿨버스가 110km로 달려서 내 차를 들이받았고 내 차는 깡통처럼 구겨졌다고. 그리고 지금은 신부전이 와가지고 의사들 말로는 4일밖에 못 살 거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버지니아는 사고 직후에 경찰을 불렀는데 출동 가능한 인력이 없다고 했으며 그 이후에 중태에 빠져서 지금 입원 중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사고가 있었던 건 맞지만 경미한 사고였고 현장에서 부상 신고는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버지니아가 올린 사진도 좀 이상해요. 신부전이면 이것저것 다른 장비가 몸에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버지니아 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멍도 지금 막 든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게다가 입원 중이고 4일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모든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것도 이상했어요. 며칠 뒤 4월 1일 버지니아는 자신의 책 출간을 돕고 있었던 에이미 윌리스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냅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내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노바디스 걸, 참고로 이게 버지니아의 책 제목이에요. 노바디스 걸이 반드시 출간되도록 보장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더라도 책은 꼭 출간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메일을 보낸 뒤 버지니아는 한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버지니아가 호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당국은 공식적인 사인을 버지니아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발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지니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버지니아의 죽음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를 두고 그냥 음모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앱스타인 사건을 둘러싼 이상한 죽음은 버지니아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모든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버지니아와 앱스타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사실 버지니아의 삶에 나타난 첫 번째 포식자는 앱스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버지니아는 앱스타인을 만나기 전에 많은 일을 겪었었어요. 버지니아는 1983년 캘리포니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버지니아 어릴 때 이혼해서 버지니아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방치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그로잉 투게더라는 청소년 지원 센터가 있었는데 여기가 가난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교육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의 아버지 스카이 로버츠가 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로 버지니아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로잉 투게더는 상상했던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을 막 때리는 건 당연하고 심리적인 학대도 있었다고 해요. 버지니아 말로는 여기가 그냥 감옥 같았대요. 그래서 어디든 여기보단 낫겠지 싶어서 그로잉 투게더를 탈출해서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 버지니아를 차에 태워준 남자는 버지니아가 갈 곳이 없다고 하니까 15살의 버지니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 남자는 버지니아에게 대마초를 권했고 버지니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서 대마초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 아저씨가 나랑 잠자리를 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은 버지니아에게 하루만 재워주는 거라고, 집을 어지럽히지 말고 아침이 되면 집에서 나가달라 이렇게 말했고 정말 버지니아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때 버지니아는 모든 사람이 나쁜 건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고 해요. 다음날 버지니아가 이곳을 나와서 또 히치하이킹을 합니다. 이때 만난 남자는 버지니아가 가는 방향과 자기가 가는 방향이 같다고 하면서 버지니아를 태워줬는데 바로 모텔로 차를 몰고 들어갔고 모텔에서 총을 들이밀면서 버지니아를 때리고 성적으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가지고 몇 번이나 버지니아를 기절시켰어요. 정신이 들었을 때 그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틈에 버지니아가 모텔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도대체 이제 어디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비싼 리무진 한 대가 딱 멈춰 서는 거예요. 무슨 전개가 영화 연출 같은데 진짜 실제로 버지니아가 겪은 내용이에요. 그 차에는 대머리 할아버지와 어린 여자애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대머리 할아버지는 버지니아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아가 무슨 일이야 이리 와 우리가 돌봐줄게 라고 말했어요. 버지니아가 쭈뼛쭈뼛대면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그냥 연약한 노인일 뿐이야. 나도 딸이 있었어. 15살에 불운한 사고로 죽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일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아직도 여기에 살고 있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소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버지니아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머리 할아버지는 버지니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네가 원하면 내가 새아빠가 돼줄게 하면서 버지니아를 차에 태웠고 바로 식당으로 데려왔습니다. 버지니아는 며칠 동안 제대로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진짜 무슨 굶주린 동물처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할아버지가 갭 매장에 데려가서 옷까지 사주는 거예요. 근데 갭 키즈에 데려가가지고 쇼핑을 했어요. 당연히 키즈니까 옷이 다 작았고 정말 중요한 부위만 겨우 가릴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갭 매장에서 옷을 산 뒤에는 란제리까지 사줬다고 합니다. 이때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할아버지 집에 갔을 때예요. 그 집에는 버지니아만큼 어려 보이는 소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모두 다 옷을 완전히 벗고 있었다고 해요. 그 집에 처음 갔을 때 할아버지는 버지니아를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오늘은 너가 나랑 자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동그란 원형 침대에 천장에는 거울이 붙어 있는 방이었고 이날 이후로도 몇 번이나 버지니아는 이 방에 들어와야 했어요. 심지어 이 할아버지는 자기랑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자기한테 감사하라는 듯이 말했는데 그 이유가 남자들을 행복하게 해줄 기술을 지금 자기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했고 약간 그 어린애들 뭔지 아시죠? 그런 더러운 취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어린애들을 성착취하면서도 잠을 자는 날에는 꼭 중요 부위를 면도하고 오라고 강요했어요. 이 대머리 할아버지의 이름이 로네핑거입니다. 버지니아 말로는 이 지역 사람들, 경찰들도 로네핑거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해요. 길에 경찰이 있든 말든 자동차 뚜껑을 활짝 열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애들을 옆에 끼고 앉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이 집에서 지내면서 버지니아는 로네핑거 말고도 로네핑거의 친구들에게 여러 번 팔아넘겨졌습니다. 이미 이때 버지니아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었고 그냥 절망 속에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때리는 사람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소망 하나만 붙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 로네핑거가 성매매 목적의 외국인 미립국 관련 범죄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고작 21개월의 징역과 6,000달러의 벌금이 선고되긴 했지만 이 일로 버지니아는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 당시 버지니아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판비치에 마라라고라는 거대한 컨트리 클럽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참고로 마라라고는 도널드 트럼프가 소유한 곳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개인 클럽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유력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의 장인 거죠. 어쨌든 버지니아는 이제 17살이 됐습니다. 이때 버지니아가 아빠한테 나도 일할 수 있냐고 말하라고 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작은 업무이긴 한데 일자리를 구해주게 돼요.
마라라고 해서 라커룸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여성 고객님들이 사용한 라커룸을 정리하고 차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게 그래도 꽤 재밌게 느껴졌어요. 규칙도 너무 많았고 때로는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은 데도 있었지만 그냥 그만큼 엄격하고 진지한 곳에서 일하는 게 좋았대요. 버지니아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꿈이 하나 생겼는데 라커룸에서 벗어나서 마사지사로 일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틈틈이 마사지 관련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이 출근을 갑자기 못하게 돼가지고 라커룸에서 일하는 버지니아가 프런트를 보게 된 거예요. 버지니아는 프런트에서 마사지 관련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좀 많이 한가한 날이었대요. 한참 책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앞에 누가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딱 쳐다봤는데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아주 비싸 보이는 가방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자기 이름을 길레인 맥스웰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버지니아 책을 한번 쓱 보더니 마사지에 관심이 있어요? 부업으로 마사지 하나 봐요? 이래요. 그래서 버지니아가 아니에요. 저는 배운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요. 그냥 언젠가 배우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하면서 허둥지둥했어요. 그러니까 길레인이 분명히 잘할 거예요. 여기 같이 다니는 내 친구 중에 진짜 부자인 애가 있는데 지금 걔가 자기랑 여행 다닐 수 있는 마사지 치료사를 찾고 있거든요. 면접 한번 봐볼래요? 라고 해요. 근데 버지니아는 진짜 마사지를 아예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기회처럼 보였지만 당장 마사지를 못하니까 면접을 보겠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버지니아를 보고 길레인이 잘하는 사람 찾는 거 아닌데? 배우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돼요. 그 부자 친구를 감동시킬 수만 있으면 걔가 기꺼이 마사지 배우는 모든 비용 대줄걸요? 라고 말했어요. 길레인이 말한 그 부유한 남자는 마라라고 해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길레인은 오늘 퇴근하고 면접을 보라고 말했고 버지니아는 진짜 두근두근거렸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길레인은 이날 저녁에 버지니아를 데리러 왔고 그 남자의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마사지 베드 위에 털이 많은 할아버지가 알몸으로 엎드려 있었어요. 길레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사지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보라고 지시했어요. 버지니아는 이게 정상적인 마사지인가? 헷갈렸지만 자기도 잘 모르니까 지시받은 대로 마사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리를 이렇게 마사지 하다가 등으로 올라가는데 버지니아가 당연히 엉덩이를 터치하지 않고 건너뛰어서 바로 허리를 만진 거예요. 근데 길레인이 버지니아 손을 딱 잡더니 그 손을 누워있는 할아버지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버지니아, 몸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해선 안 돼요. 어떤 부분을 건너뛰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사지를 시켰고 결국 그 공간에서 버지니아는 길레인과 누워있던 할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 할아버지가 바로 앱스타인이에요. 그 후에 버지니아는 샤워실에서 앱스타인을 씻기고 머리를 감겨주는 것까지 해야 했고 씻고 나와서는 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이 일이 끝났을 때 앱스타인과 길레인은 버지니아에게 $100 지폐 2장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아마도 네가 일주일 동안 버는 정도의 돈일 거야. 그리고는 운전기사에게 버지니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집에 가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누가 내장을 긁어내는 것 같은 역겨운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이후로 버지니아는 몇 달간 마라라고 라커룸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앱스타인의 집에서 마사지 훈련을 받았어요. 매번 길레인과 앱스타인이 달콤한 말로 버지니아를 유혹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믿어보게끔 말을 했어요. 이런 훈련이 절대 헛되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네가 잘하면 정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이런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마사지사로 일하게 해줄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버지니아를 불렀어요. 그렇게 몇 달을 반복하다가 앱스타인이 어느 날 마라라고 해서 하는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여기에서만 일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2,500를 쥐어줬어요.
지금 하나로는 360만 원 정도인데 이 돈은 버지니아에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망설였어요. 앱스타인이 정말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줄지 안 줄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앱스타인이 사진 한 장을 내밉니다. 그 사진에는 버지니아의 남동생이 찍혀 있었어요. 앱스타인은 동생이 어느 학교를 다니는지 알고 있다고. 이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 절대 그 어디에서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말하면서 이미 판비치 경찰들을 내가 다 잡고 있어서 신고해봤자 해결되는 건 없을 거라고 협박하기도 했어요. 길레인과 앱스타인은 어린 소녀들을 조종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사지는 성적인 관계를 뜻했어요. 처음에는 길레인과 앱스타인에게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부터는 앱스타인의 친구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해야 했어요. 길레인과 앱스타인은 점차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거라고, 그게 마사지 치료사가 되는 거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첫 고객은 부부였어요. 앱스타인은 여성분이 임신 중이라고, 그러니까 여성분을 부드럽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대해주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남자분에게 신경 쓰라고 말했어요. 버지니아는 부부가 같이 받는 거니까 합법적인 마사지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앱스타인은 그 남자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지니아가 안내받은 마사지실로 들어갔을 때 부부 중에 안에 실제로 임신한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길레인이 버지니아한테 하도 임산부에 대한 주의를 줘가지고 버지니아는 제대로 만지기가 무서웠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쓰다듬기만 했는데 45분 정도 지났을 때 이 여자가 자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불을 끄고 옆방으로 건너갑니다. 옆방에는 임산부의 남편이 누워 있었어요. 역시나 알몸으로 누워 있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정상적인 마사지만 받았기 때문에 버지니아는 이게 진짜 그냥 마사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사지한 지 4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 남자가 버지니아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했고 버지니아는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해요. 결국 이곳에서도 앱스타인에게 겪었던 일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 남성은 팁으로 버지니아에게 $100를 줬어요. 사람들은 버지니아가 말한 이 부부를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글렌더빈 부부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글렌더빈이 실제로 제프리 앱스타인의 친한 친구였고 2001년 이 당시에 글렌더빈의 아내 에바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와 앱스타인의 사이는 더 기묘한데 글렌더빈의 아내 에바 더빈은 결혼 전에 앱스타인과 10년 가까이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걸 쿨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앱스타인과 10년을 만나고 글렌더빈과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부부가 앱스타인과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이였어요. 에바 더빈은 앱스타인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도 100%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나중에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버지니아는 이후로도 2년 반 동안 앱스타인과 앱스타인 사업 동료들, 친구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버지니아의 표현을 빌리자면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타고 앱스타인 동료들에게 매일 과일 접시처럼 이리저리 넘겨줬고 전 세계를 그렇게 다녔다고 해요. 앱스타인의 전용기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롤리타 익스프레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린 소녀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비행기라는 거예요. 이 비행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었어요. 내부에 침실과 마사지 테이블까지 갖춰져 있었고 이륙하자마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그런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100%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 비행기에 탄 사람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너무 알려져서 많이들 보셨겠지만 앱스타인의 비행기에 탄 사람으로는 미국의 전 대통령 빌 클린턴 무려 26회 이상 이 비행 기록에 등장했고요. 앤드루 왕자,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빌 게이츠 등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통 앱스타인 사건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되면 절대 아니다. 나는 앱스타인과 친구였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혹은 무슨 소리냐. 나는 앱스타인과 친구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앱스타인과 만난 적은 있지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앤드루 왕자도 그랬어요.
버지니아는 2001년 3월 10일 앤드루 왕자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이날 아침에 길레인 맥스웰이 버지니아를 기분 좋게 깨우면서 오늘은 앤드루 왕자가 오는 날이라고 빨리 준비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이날 길레인은 버지니아에게 버버리 가방을 사주고 옷도 3벌 사줬습니다. 앤드루 왕자를 만났을 때 길레인은 앤드루 왕자님, 버지니아예요. 나이를 맞춰보세요. 빨리요. 하면서 능글맞게 퀴즈를 냈어요. 버지니아 말로는 이게 길레인이 자주 하던 게임이라고 해요. 남자들에게 애들을 데려갈 때마다 얘 몇 살이게? 이렇게 맞춰보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앤드루 왕자는 17살 이러면서 버지니아의 나이를 정확히 맞췄어요. 주변에서 정답이라고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앤드루 왕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 내 딸이 이것보다 좀 더 어리니까 이 정도 나이 때는 금방 맞추지. 이랬어요. 그 말을 듣고 길레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곧 갈아치워야겠네. 이렇게 웃기지도 않은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 밤에 버지니아는 순간 이 상황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 사람은 앤드루 왕자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 남기고 싶어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들었어요. 그렇게 찍게 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앤드루 왕자가 버지니아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있고 뒤에는 길레인 맥스웰이 서 있는 사진이에요. 결국 이 사진이 수십 년 동안 앤드루 왕자를 괴롭히게 될 거예요. 버지니아는 이날 일을 꽤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나이트클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앤드루 왕자가 버지니아에게 칵테일을 사줬고 함께 춤을 췄대요. 근데 앤드루 왕자가 춤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추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땀을 엄청 흘리면서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길레인이 집에 가면 너가 앱스타인에게 했던 거 앤드루한테도 똑같이 해 라고 말했고 집 가자마자 잘자 하면서 길레인과 앱스타인은 위층으로 올라갔대요. 이건 앤드루 왕자를 버지니아가 돌봐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었어요. 수년 동안 학습이 됐으니까 버지니아는 이제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거죠. 앤드루 왕자는 기본적으로 친절했지만 마치 자기랑 함께하는 게 권리인 것처럼 굴었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이 30분도 안 걸렸다고 해요. 다음날 아침 길레인 맥스웰은 버지니아를 보더니 잘했어. 왕자가 즐거웠대. 라고 말했고 그 이후로 버지니아는 2번 더 앤드루 왕자를 만났어요. 한 번은 또 다른 파티에서 만나서 잠자리를 가졌고 또 한 번은 앱스타인의 그 섬에서였는데 그건 거의 난교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앱스타인, 앤드루 왕자, 그리고 다른 8명의 소녀들이 함께 있었어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버지니아는 자신을 인신매매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앱스타인과 길레인 2명 모두라고 대답했어요. 앱스타인과 길레인은 하나라고. 버지니아가 앤드루 왕자와 앱스타인에 대한 폭로를 한 뒤에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버지니아는 길레인 맥스웰을 통해서 앱스타인을 만나게 됐고 2, 3년간 앱스타인의 섬, 앱스타인의 전용기, 앱스타인의 집에서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버지니아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수많은 소녀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2002년 9월 19살이 된 버지니아는 약속대로 마사지를 배우기 위해서 태국으로 건너가서 치앙마이에 있는 에스테틱 교육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길레인은 버지니아를 태국으로 보내주면서 한 태국 아이를 특정했어요. 이 아이를 만나서 말 잘 해가지고 올 때는 미국에 데려오라고. 그래서 내가 했던 것처럼 앱스타인에게 이 태국 아이를 넘기라고 지시했어요. 버지니아가 어린 시절에는 가난했잖아요. 그때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청소년이 되어서는 앱스타인을 만나면서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사실상 이때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버지니아는 이때 태국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돼요. 버지니아는 이제야 뭐가 정상적인 삶인지 나도 이런 삶을 누려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앱스타인에게 연락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알렸고 길레인 맥스웰과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벗어나게 됐고 남편과 호주에서 아이를 낳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앱스타인과 길레인은 주로 미성년자 또는 젊은 여자애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가 떠난 것쯤은 별일도 아니었어요. 다른 새로운 아이들이 매번 들어왔거든요. 도대체 억만장자 금융가 제프리 앱스타인이 누구길래 이런 끔찍한 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수많은 권력가들과 알게 됐고 그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앱스타인은 공식적으로 150명 이상의 소녀들, 참고로 비공식적으로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수많은 소녀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건 앱스타인이 혼자 저지른 일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었어요. 아무도 피해자들을 돕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같이 학대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년간 이 범죄는 계속해서 묵인된 채 이어져 온 거죠. 이 사건에 얽힌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숨기고 감추고 지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런 태도 때문에 이 사건의 논란이 커졌고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건 1980년 7월입니다. 이때 앱스타인의 나이는 27살이었어요. 되게 신기한 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부유해졌는지 남겨진 기록이 많지는 않았어요. 앱스타인이 27살 때 코스모폴리탄 잡지에 아주 작게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재무전략과 제프리 앱스타인은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하고만 대화합니다. 당신이 귀여운 텍사스 여자라면 뉴욕의 이 다이너모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후에 20년 가까이 앱스타인은 거의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고 대단한 업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부자들, 엔비디아 젠슨 왕이라든지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지 성공의 궤적이 지도처럼 선명하잖아요. 근데 앱스타인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에 대한 과정이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타인은 1953년 브루클린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 모두 노동계층의 유대인이었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제프리 앱스타인을 사람들은 너드 같은 꼬마였다고 회상했어요. 똑똑했고 통통한 우상이었는데 대체로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대요. 그런데 머리는 정말 확실히 좋았던 것 같아요. 1969년에 고등학교를 2년이나 일찍 졸업하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쿠퍼 유니언이라고 등록금이 무료인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수학을 공부하다가 2년 뒤에 뉴욕대학교로 편입을 합니다. 그런데 3년을 다니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상해요. 학교를 그만두고 2달 만에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취업을 하는데요. 아무 학교나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맨해튼 명문 사립학교에 들어갔어요. 학위도 없이 교사가 된 거예요. 이 학교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은행가들, 개발업자들, 정치인들, 아무튼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이 다녔어요. 근데 제프리 앱스타인의 근무 태도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좀 끈적이고 추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대요. 일단 복장이 교사스럽지 않았습니다. 가슴팍까지 셔츠를 풀어 헤치고 다녔고 금목걸이에 모피코트에 엄청 튀게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자 학생들이랑 너무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어서 결국 이 학교에서 성적인 문제로 해고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달도 안 지나서 거대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트레이더 보조로 취업을 하게 돼요. 학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고등학교 교사로 일할 때 앱스타인이 정말 잘했던 게 돈 많은 부모들에게 잘하는 거였거든요. 고등학교에서 해고된 뒤에 돈 많은 학생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베어스턴스 CEO인 앨런 그린버그와 앱스타인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렇게 앱스타인이 금융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확실히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4년 동안 미친 듯이 승진을 하거든요. 주니어 보조로 시작해서 리미티드 파트너까지 올라왔어요. 하지만 1년 정도 지나서 내부자 거래 관련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다시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앱스타인은 타워스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컨설턴트로 들어가는데 이때 이 회사의 CEO와 앱스타인이 약간 폰지 사기처럼 돈이 없는데 투자자들한테 큰 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래요. 그 돈으로 개인 제트기도 사고 집도 사고 비싼 차도 사고 놀러 다니면서 쓰다가 인수합병을 실패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못 돌려주고 결국 회사가 망하게 돼요. 타워스 파이낸셜 대표 스티븐 호펜버그는 앱스타인이 이 모든 거를 계획했다고 했는데 결국 회사 관련 혐의로 앱스타인은 단 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고 호펜버그만 20년 가까이 감옥에 있게 됐어요.
1990년대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에서 앱스타인은 깨끗하게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앱스타인의 커리어를 따라가다 보면 음모론이 자꾸 생성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음모론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나중에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앱스타인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기자나 사업 파트너, 친구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나 정보기관 쪽이랑 일하잖아. 이렇게요. 근데 단 한 번도 어떤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앱스타인이 파워스 파이낸셜에서 일하던 시기에 동시에 아드난 카쇼기라는 사우디 사업가와도 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드난 카쇼기가 누구냐면 CIA 그리고 모사드랑 연관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을 거쳐서 미국 무기를 이란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걸로 유명합니다. 미국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비공식적인 통로 역할을 하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앱스타인에게 가짜 오스트리아 여권이 발견되는데 거기에 중동 지역 입국 스탬프가 여러 개 찍혀 있었어요. 이쯤에 앱스타인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자산관리 회사인 앱스타인&코라는 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순 자산이 10억 달러 미만인 사람은 고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자를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초초초초 상위권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첫 고객이 누구였냐면요. 레슬리 웩스너라는 억만장자였어요. 레슬리 웩스너는 유통업계의 거물 같은 사람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유명 브랜드들을 키워냈는데 예를 들면 1980년대에 부진하던 빅토리아 시크릿도 이 사람이 인수한 뒤에 엄청난 규모로 키웠고요. 베스앤 바디웍스, 아베크롬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을 지금의 규모로 확장시킨 사업가인 거예요. 아무튼 1980년대 후반부터 레슬리 웩스너는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거의 통째로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주변에선 의아했어요.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경력도 별로 없고 경험도 얕은 사람한테 자산 관리를 맡기냐고. 뭘 믿고 그렇게 다 넘겨주냐 한 거예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레슬리 웩스너의 자산 관리를 맡게 되면서 앱스타인은 다시 한번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 곳곳에 부동산을 사들이고 전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포브스 잡지 같은데 이름 한번 올린 적 없었고 공개된 재무자료도 없고 고객 리스트도 없고 사무실이 제대로 있는지도 뚜렷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앱스타인의 주변 사람들 눈에 앱스타인은 마치 전 세계를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고 해요. 1990년대 후반 앱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영국 왕자, 사우디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 이런 정말 전 세계 정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앱스타인은 앞으로 자신만의 파티를 열 섬까지 구매했어요. 이쯤부터 앱스타인이 어울리기 시작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금융업자가 미국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유명한 배우들을 자기 전용기에 태우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이후로 앱스타인은 뉴욕 사교계에서 그냥 부자가 아니라 권력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됐어요.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학위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 실적도 없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좀 신기한 거죠. 길레인과 앱스타인은 1990년대 초에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앱스타인에게 앤드루 왕자나 정치인들을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이 길레인 맥스웰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모든 걸 다 길레인이 하진 않았겠지만 앱스타인을 상류사회 최정상부에 끼워 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길레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길레인의 아버지 로버트 맥스웰 때문인데 로버트 맥스웰은 생전에 출판사나 미디어의 거물로 불렸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밀접하게 연결된 2중, 3중 스파이였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의혹이 확신으로 바뀐 건 1991년 로버트 맥스웰의 기이한 죽음 이후였습니다. 로버트가 요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익사하거든요. 그 장례식이 이스라엘에서 치러졌는데 이게 거의 국가장 수준이었어요. 장례식에 이스라엘 총리, 대통령, 전 현직 정보기관 수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해요.
한낱 사업가라는 사람의 죽음에 정보기관의 실세들이 총출동한 거죠. 로버트 맥스웰에게는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뉴욕에서 유명한 사교계 인사로 활동하던 딸이 바로 길레인 맥스웰이었습니다. 앱스타인과 길레인이 자신들만의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2003년 3월 비키워드라는 한 기자가 앱스타인을 보고 수상함을 느껴요. 뉴욕에서 가장 큰 개인주택에 살고 억만장자만 고객으로 받겠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랑 전용기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사실상 투자 경력은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 뭘로 돈을 번 거야? 실체가 없는데? 하면서 아, 얘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파보면 분명히 뭔가 나오겠다 싶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키워드가 한참 조사를 하고 기사 작업을 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 한 자매가 비키워드를 찾아와요. 이 자매들은 자신들이 앱스타인에게 성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왜 비키워드를 찾아왔냐? 경찰에 이미 신고하고 알렸는데 경찰들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비키를 찾아온 거죠. 이 자매들 중에 동생이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앱스타인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서 접근했다고 해요. 그리고 언니에게는 미술 커리어를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앱스타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그런 짓을 당하게 돼요. 비키워드는 자매들을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자신이 쓰고 있던 앱스타인 기사에 담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사 작업을 하는 동안 앱스타인이 사무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앱스타인이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 자매의 이야기, 여성들에 대한 언급은 기사에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비키워드가 기사를 쓰고 있는 베니티 페어 편집장 집 현관 앞에 총알 하나와 죽은 고양이 머리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쓴 기자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가 경고를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하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기자, 비키워드는 그 당시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대요. 그쯤에 조산으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애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앱스타인이 누구를 시켜서 무슨 짓을 저지를까봐 따로 경비를 고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하게 했을 정도로 비키워드는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최종 기사에 그 자매의 폭로는 단 한 줄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앱스타인은 괴짜 같은 사람이다 라는 이미지만 더 굳어졌을 뿐이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앱스타인은 과학 분야에 천문학적인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건 치밀하게 계산된 평판 세탁이었어요. 수천만 달러를 대학에 기부하고 지식인들에게 후원하면서 그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주변을 천재들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티븐 호킹, 마킨 노악, 스티븐 핑거 같이 서구권에서 유명한 지식인들을 초대해서 저녁을 대접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미지를 계속 좋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명한 수학자 마틴 노악은 앱스타인을 천재라고 부르면서 호감을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스티븐 핑거는 나중에 앱스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짜증났다고.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이유는 단지 여러 프로젝트에 그 사람이 돈을 냈기 때문이라고.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 이슈를 탐구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했고요. 생물학자 스튜어트 피버도 앱스타인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했는데 집중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2분 이상 같은 주제로 이야기할 줄 모르고 멍청한 말을 툭툭 내뱉는다고. 그리고 무슨 여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앱스타인의 성적 취향은 사교계에서 공공연하게 밝혀져 있었어요. 앱스타인 스스로 나는 젊고 어린 여자가 좋다. 나는 동시에 많은 여성들을 임신시키고 싶다. 더 나은 인류를 번식시키고 싶다.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다녔거든요. 앱스타인의 오랜 친구였던 로런스 크라우스는 앱스타인 주변에는 항상 19살, 20대 초반 젊은 여성들이 있다고 말했고 도널드 트럼프도 2002년에 앱스타인은 나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앱스타인은 자기가 어린 여자들을 좋아한다는 걸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을 정말 자주 했고요. 그걸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녀들이 착취당했던 앱스타인의 판비치 집은 사실 앱스타인의 세컨하우스였어요. 1990년대에 판비치 집을 샀는데 약간 이게 지위 상징 같은 거라고 해요. 부자고 권력 있고 인맥 넓어 보이려면 판비치에 집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집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사교를 하는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마사지, 그리고 초대받은 자들의 마사지가 행해진 거죠. 한 번 더 말해드리면 이 마사지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성적인 행위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비치 집에서 그리고 전용기에서 앱스타인의 섬에서 수십 년간 말도 안 되는 인신매매, 성적인 착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2005년 자신만의 제국이었던 판비치에서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05년 3월에 한 소녀의 부모님이 판비치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14살짜리 의붓딸이 앱스타인에게 돈을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버지니아가 했던 그 마사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이 14살짜리 소녀가 기숙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날 학교에 $300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막 수군거린 거예요. 그게 선생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 소녀를 면담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소녀가 아는 언니가 저를 해변에 있는 엄청 큰 집에 데려갔는데 어떤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프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제프가 그 방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걸 알고 이제 경찰들이 이 소녀를 만나서 인터뷰하는데 앱스타인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제프라고 소녀가 지목을 했어요. 경찰은 앱스타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입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12명 이상의 피해자들을 인터뷰했고 집안에 숨겨져 있는 카메라도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 과정에서 판비치 일대에 어린 10대들을 모집해서 앱스타인에게 데려다주는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길레인 맥스웰 말고도 어린 10대들을 앱스타인에게 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집으로 들어가면 앱스타인은 아이들에게 마사지를 시키고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한 번의 일탈, 실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런 시스템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판비치 일대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동유럽, 브라질, 프랑스 이런 다른 나라에서도 전용기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정황이 있었어요. 이 배경에 모델 에이전시 M2C의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앱스타인이 이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고 회사의 소유주 장릭 브루넬이 어린아이들을 앱스타인에게 보낸 거죠. 2006년 7월 13개월의 수사 끝에 앱스타인은 판비치 경찰에 의해 체포됩니다. 경찰들은 앱스타인의 집 쓰레기통에서 고등학생 성적표가 버려져 있는 것도 발견하고 집안 곳곳에 수많은 소녀들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사진 중에는 경찰과 피해자 인터뷰를 했던 소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판비치 집에 이런 마사지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사진이 처음 세상에 공개됐을 때 이 벽에 붙은 가면들 보고 진짜 소름 돋는다고. 저 가면 혹시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냐고. 그런 말도 했었어요. 아무튼 놀랍게도 이때 앱스타인은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심지어 앱스타인은 판비치 카운티 구치소에서 13개월을 보내고 모범수로 풀려나요. 언론 보도도 대부분 지역 뉴스 수준으로만 잠깐 나가고 금방 쉬쉬 조용해졌어요. 풀려난 뒤에 앱스타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옛날처럼 살았어요. 사교계에서도 앱스타인이 성범죄자든 말든 아무도 손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앱스타인은 뉴욕에 돌아가자마자 기자 케이트 쿠릭, 영화감독 우디 앨런, 코미디언 첼시 핸들러가 참석하는 저녁 식사를 열었고 몇 주 뒤에는 영국 앤드루 왕자의 생일 파티까지 직접 열었어요. 사람들은 앱스타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과 어울렸어요. 다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 위주로 말해드리려고 해요. 앱스타인은 감옥에 다녀온 뒤에 빌 게이츠를 알게 됩니다. 게이츠 재단 기부자를 찾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해요.
빌 게이츠는 그 문제의 앱스타인 비행기를 타고 판비치 집에 여러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만남을 왜 가졌냐 물었을 때 빌 게이츠는 일관된 설명을 내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대체로 그와 저녁 식사 몇 번 한 게 다고요. 그건 제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그와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집에서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의 집에 간 사람들을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앱스타인은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고 더 많은 투자를 했고 사교를 하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2005년 당시에 앱스타인 수사를 시작했을 때 버지니아에게도 연락을 했었어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버지니아가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돼가지고 연락을 했었는데 당시에 버지니아는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경찰들과 여러 차례 인터뷰만 하고 직접 언론에 나서거나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어요. 2009년 말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앱스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앱스타인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합의금으로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돈을 쥐어주면서 사람들을 조용히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슈가 되거나 더 커지지 않도록. 조용히 살던 버지니아는 2010년 1월 7일 딸을 출산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자기가 딸을 낳아보니까 거기에서 만났던 수많은 소녀들, 자기와 같은 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금도 그놈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든 멈추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적 학대와 인신매매 경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버지니아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목소리를 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앤드루 왕자 사진이 이때 세상에 공개된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버지니아는 앱스타인과 길레인을 통해서 앤드루 왕자를 알게 됐고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와 관계를 가졌다고 그날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이 전까지는 앱스타인과 사진이 찍힌 많은 사람들이 다 범죄자다 이것보다는 의심스러운 인물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됐었거든요. 근데 앤드루 왕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직접 찍힌 사진이 딱 공개되어 버린 거예요. 하지만 앤드루 왕자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앤드루 왕자와 버지니아 사이에는 어떠한 성적 접촉이나 관계도 없었다고. 버지니아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폭로 이후에 몇 년간은 사람들 기억에서 좀 잊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앤드루 왕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었어요. 2011년 7월 10년 동안 맡고 있었던 무역특사 직위를 박탈당했고요. 대중의 시선을 피해서 제한적인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많은 소송과 폭로를 당하고도 앱스타인 사건은 앱스타인에게는 별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아무런 타격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년을 훌쩍 넘겨서 2018년 마이애미 헤럴드에서 앱스타인 관련해서 연재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해요. 제목은 퍼버전 오브 저스티스, 사법 시스템의 타락, 왜곡된 정의, 이런 의미의 제목이었는데요. 앱스타인의 끔찍한 성적 범죄와 그를 보호한 권력층의 유착을 폭로하는 기사였어요. 이 기사를 쓴 기자 이름이 줄리 브라운인데 줄리는 앱스타인에게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합의를 통해서 가벼운 처벌만 받고 계속해서 앱스타인이 피해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당당하면 계속해서 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줄리는 앱스타인의 범죄 규모가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앱스타인이 그냥 범죄에서 쉽게 빠져나간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완전히 적극적으로 보호받아 온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줄리는 13세에서 18세 사이로 추정되는 잠재적 피해자 80명 이상을 문서화했고 그중 대부분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앱스타인이 받았던 형량, 그게 사법 정의가 완전히 타락하고 왜곡된 사례라는 걸 밝혔어요. 그리고 앱스타인이 판비치에서 18개월형을 선고받았었잖아요. 13개월 만에 풀려났지만 근데 그마저도 거의 독방에 있지 않았다고 해요. 앱스타인은 주 6일, 하루 최대 12시간
구치소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판비치 규정상 성범죄자에게는 그런 특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앱스타인은 이때 성범죄자로 등록이 됐었어요. 말이 안 되는 수감 생활을 한 거죠. 심지어 보안관들은 앱스타인의 독방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뒀고 앱스타인은 TV룸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써가지고 다른 수감자들과 완전히 분리된 개인 전용 수감구역을 따로 마련하기도 했어요.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뭘까요? 아니, 특혜를 넘어서서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한 보안관은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앱스타인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앱스타인을 경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앱스타인이 수감 중에 주 6일 12시간씩 밖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출근 때문이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이 당시에 앱스타인이 출근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다 가짜인 거예요. 앱스타인은 선고 직전에 플로리다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고용했어요. 이 비영리 단체가 어떤 목적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문서 기록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구치소에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였던 거예요. 그리고 모범수로 풀려난 뒤에 1년 동안 가택연금과 보호관찰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택연금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허술했어요. 제가 그동안 사건, 사고 전달해드리면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범죄자들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전화나 와이파이 사용 같은 것도 일체 안 되고 집 밖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발자국도 못 나오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감옥 대신에 집에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 앱스타인은 이 기간 동안 전용기를 타고 자기 집을 왔다 갔다 했고요. 자기 섬도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해변도 산책하고 쇼핑몰도 가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일반 직장인들보다 자유롭게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수사 자체도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판비치 형사들이 앱스타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게 판비치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초기에 알게 되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소녀들의 국적이 다양했어요. 근데 한참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담당한 크리셔라는 형사에게 너 이 사건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예요. 크리셔는 이건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이 사건을 FBI에 넘겨버려요. 사건을 넘겨받은 FBI는 13개월 동안 이 사건을 조사했었어요. FBI가 작성한 연방 기소장은 53페이지짜리였고 이 혐의들은 종신형까지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연방 검사였던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앱스타인을 연방법원에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를 지역 관할로 되돌려 보내버립니다. 아코스타는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지 않고 앱스타인의 변호인단과 비공개로 만나가지고 기소유예 합의를 만들었어요. 이 합의 내용도 말이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는데 몇 가지만 말하자면 현재 혹은 미래의 공범도 기소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공범이 발견되더라도 사건 자체를 완전히 종결시켜서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내용을 피해자들에게는 숨기기로 동의합니다. 판사가 승인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이런 합의가 존재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범죄 피해자 권리법을 크게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연방검사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여기에서 핵심 인물인데 조지 부시 행정부 아래에서 이미 여러 대통령 임명직을 맡았던 사람이고요. 이후에 줄리 브라운이 마이애미 헤럴드 폭로 기사를 냈을 시점에는 알렉산더 아코스타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노동부 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내각 직책 중에 하나죠. 앱스타인 폭로 기사가 난 후에 전국적인 관심이 알렉산더 아코스타에게 쏠리니까 아코스타는 처음에 앱스타인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냥 내가 판단이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바꾸고 거의 바로 사임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앱스타인 뒤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물론 엄청난 돈도 있었겠죠. 미국에서 가장 힘 있는 변호사들을 고용했고 아코스타 말처럼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게 자신의 커리어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한 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다면 처음에 앱스타인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야 정상인 거죠. 줄리의 기사로 이 모든 게 파묘되고 나서 앱스타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19년 7월 6일 앱스타인은 뉴저지의 한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동시에 수색영장을 들고 수사팀이 맨해튼에 있는 앱스타인의 타운하우스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 수천 장이 발견됐고 사진에서 미성년자들이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감옥에 다녀온 뒤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밝혀진 거죠.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FBI가 사실상 그전에도 60페이지짜리 문서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앱스타인이 거의 처벌 없이 빠져나갔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더 많은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부자 변태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이제 사람들은 앱스타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맥 좋은 포주일지도 모른다고, 앱스타인 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게다가 이전에 연방 합의 내용을 보면 공범들에게 면책을 제공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 것인지, 어디부터 썩은 건지 궁금하잖아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모든 음모론, 모든 사진들, 모든 사람들을 다룰 순 없지만 지금 앱스타인 파일이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에 앱스타인이 두 번째로 체포되고 나서 사람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겠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드러날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체포된 지 5일 만에 앱스타인이 깜방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비원들이 모두 잠든 직후에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순간 깜방 주변 CCTV가 고장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모든 사람이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막으려고 앱스타인 선에서 잘라버린 거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앱스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다라는 말을 벽에 낙서하고 다니고 티셔츠로 팔고 국회의원들 트윗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대중들이 보기에 앱스타인은 범죄의 대가를 죽음으로 치렀다고 쳐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때 버지니아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BBC의 파노라마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당시의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폭로했어요. 앤드루 왕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부인합니다. 내가 앱스타인과 친하게 지낸 건 맞지만 버지니아? 누구냐? 모른다 이 여자. 그리고 버지니아가 공개했던 사진 있죠. 그 사진 보고 AI 같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걸 찍은 기억도 없고 나는 여자한테 저렇게 공개적으로 스킨십 하지도 않는다고. 기억이 안 나니까 아마도 이거 만들어진 사진 같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버지니아가 앤드루 왕자를 만났을 때 땀을 많이 흘렸다고 말했었잖아요. 앤드루가 그것에 대한 해명도 하는데 이게 BBC 뉴스나이트 인터뷰에서 나온 가장 황당하고 논란이 많은 발언 중 하나. 참전의 충격으로 신체 시스템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수년 동안 땀을 흘리는 능력이 아예 마비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버지니아가 앤드루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땀을 비 오듯이 흘렸다고 말한 그 남자는 자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였어요. 이 인터뷰가 나가자마자 앤드루는 전 세계적인 조롱과 비판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각종 의사들, 전문가들은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로 땀샘이 영구적이든 반영구적이든 완전히 마비된다는 그런 말은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반박했고 네티즌들은 2001년 전후로 앤드루 왕자가 파티나 운동하면서 겨드랑이랑 얼굴에 땀을 잔뜩 흘리고 있는 그런 사진들을 뭐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온라인에 퍼뜨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앤드루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던 거죠. 앤드루는 모든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도 2022년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민사소송을 종결했어요. 그리고 올해 앱스타인 파일의 내용이 일부 공개되면서 앤드루 왕자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앤드루 왕자는 과거 인터뷰에서 앱스타인이랑은 과거에 친했고 2010년 이후로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말했었는데 2011년에 앱스타인에게 보낸 메일의 내용이 공개된 거예요. 그 메일에서 앤드루 왕자는 우리는 이 일을 함께 겪고 있고 함께 이겨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었어요. 결국 앤드루 왕자는 모든 왕실 타이틀을 박탈당했고 로얄로즈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왕자가 아닌 거예요. 뭐 그래봤자 일반인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잘 먹고 잘 살겠죠. 왕실의 비호를 받던 앤드루조차 이렇게 무너졌는데 앱스타인과 사생활을 공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무사할 리 없겠죠. 앤드루 왕자가 앱스타인의 VIP 고객이었다면 장릭 브루넬은 소녀들을 데려다주는 매니저격인 인물이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프랑스 유명 모델 에이전시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인데요. 결국 2020년 말 프랑스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됐어요. 그런데 장릭 브루넬도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깜빵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국은 또 장릭 브루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발표했어요. 제프리 앱스타인도 장릭 브루넬도 재판을 받기 전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버지니아도 이 사건의 내용을 담은 책이 나오기 직전에 의문의 사고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버지니아의 가족들은 버지니아의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의문스럽게 죽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비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생존자는 딱 한 명, 앱스타인의 연인이자 파트너였던 길레임 맥스웰만 남은 거예요. 길레임 맥스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알세켈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의 일부가 공개되면서 앱스타인이 알세켈이라는 남자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게 밝혀졌어요. 알은 착시현상과 인지과학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시각적 착시에 대한 책도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저명한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은 완전히 파티광이었대요. 독특한 파티를 자주 열었는데 거기에는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들도 오고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 연예인, 유명인들이 많이 참석했다고 해요. 알은 앱스타인과 정말 가까운 사이였어요. 2010년 12월 16일 앱스타인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뒤에 알은 이런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일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어. 너를 망가뜨리고 손상시키려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붙고 있어.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네 위키 페이지는 건드리지 못할 거야. 확실해. 우리가 막아뒀거든. 데일리비스트에서 너에 관한 기사를 쓴 그 여자, 우리한테 그런 걸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래서 지금 며칠 동안 마이크가 그 여자랑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어. 뭐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알이 앱스타인의 위키피디아 문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하고 앱스타인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성범죄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아래로 밀어내고 그 대신 자선가, 과학 후원자 이런 검색이 먼저 보이게 이미지를 세탁해준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알이 누군데 앱스타인에게 이렇게 해준 걸까요? 사실 알과 앱스타인은 거의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알이 길레임 맥스웰의 언니의 남자친구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튼 알의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 이미지도 사실은 스스로 만든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박사 학위도 없이 학력을 위조했고 수많은 사기 의혹에 휘말려 있던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을 때 알이 갑자기 실종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프랑스 절벽 아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불분명한데 공식적인 발표는 극단적 선택이었어요. 절벽 끝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떠밀린 건지는 영원히 미궁 속에 남게 됐습니다. 핵심 인물들이 죽어나가면서 모든 시선은 앱스타인의 최측근이자 조력자인 길레임 맥스웰에게 집중됐어요. 길레임 맥스웰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하고 성착취를 도운 핵심 공범으로 2020년 7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에서 유일하게 실형을 살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이 사건은 개인 한 명으로 끝나는 그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21년 길레임 맥스웰이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갔던 이 시기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을 당장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왜냐면 당시에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다고 밝혀져 있던 사람들, 빌 클린턴, 빌 게이츠,
앤드루 왕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민주당 고위층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앱스타인 파일에 분명히 민주당 고위층이 엄청 많을 거다. 저거 공개되면 민주당 난리 날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앱스타인 파일은 민주당의 도덕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시한폭탄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도대체 왜 명단을 공개하지 않냐고 당장 공개해라 하면서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2015년에 버지니아가 앱스타인의 공범 길레인 맥스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그때 증거자료로 수천 페이지의 증거들을 제출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관련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봉인됐었어요. 근데 2024년 1월 3일 뉴욕 연방법원의 판사가 이제는 이 명단들을 숨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봉인 해제를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약 900페이지 분량의 문서들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이 파일에 빌 클린턴, 앤드루 왕자, 스티븐 호킹, 마이클 잭슨 이런 유명인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줬었어요. 이때 공개된 명단을 1차 명단으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순한 목격자나 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공화당 쪽에서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라 그럴 때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 근데 트럼프도 앱스타인이랑 친했잖아 그러면서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과거 친분을 언급했어요. 실제로 트럼프는 2002년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제프리 앱스타인과 15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 녀석 정말 멋진 녀석이에요. 같이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놈은 나만큼이나 젊은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후에 앱스타인의 범죄가 드러난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앱스타인이요? 그 사람이랑은 사이가 나빠져서 2004년쯤부터 연락을 아예 끊었어요. 그리고 2019년 앱스타인이 두 번째로 체포됐을 때도 저는 그의 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말다툼을 한 뒤로 15년 동안 서로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앱스타인과 완전히 선을 긋기도 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버지니아 주풀의 증거자료, 그러니까 1차 명단 문서가 공개됐을 때 트럼프는 이걸 선거의 핵심 카드로 꺼내들었어요. 내가 당선되면 앱스타인 관련 기밀 문서 그거 전부 다 공개하겠다 하면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내가 다 까발릴 거라고 앱스타인 파일을 선거에 이용했어요. 대중들도 앱스타인 파일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9일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 법안은 앱스타인 파일 관련 모든 수사 자료를 90일 이내에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안을 제출하고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하원 투표, 상원 투표, 그리고 대통령 서명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일단 위원회에서 그걸 하기 싫다고 붙잡고 있으면 투표 단계까지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앱스타인 파일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법안이 그랬어요. 근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방출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하원 의원 과반수가 찬성 서명을 하면 위원장 허락 없이도 강제로 국민이 보는 투표장에 법안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 숫자가 218명이거든요. 미국 하원은 공화당이 220석, 민주당이 214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전원이 서명을 해도 218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 의원 4명이 여기에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청원이 성립된 거예요. 이때 트럼프가 여기에 서명을 한 이 4명을 향해서 나약한 배신자들이라고 비난을 했었어요. 어쨌든 218명이 서명해서 투표가 강제로 열리게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공식 투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화당이라고 해서 나는 이 법안 반대라고 하면 너 반대했어? 이 사람 앱스타인 범죄에 은폐하는 사람이네. 이런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대하고 싶어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투표 결과가 427대 1, 반대가 1명이었어요. 1명. 압도적인 결과로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11월 19일 지난달에 이 법안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면서 이걸로 민주당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앱스타인 파일은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쓰던 카드였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기간 동안 내가 당선되면 앱스타인 파일 당장 공개하겠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됐을 때 법무장관 펜 본디가 그거 공개할 거라고. 앱스타인 파일이 내 책상 위에 있다. 며칠 안에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며칠 안에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할 것처럼 말했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공개하는데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중복된 내용만 내보내고 새로운 정보는 사실상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중들이 이번에는 진짜 공개했네? 이제 끝?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파일을 왜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나 하면서 의문과 음모론만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법무부와 FBI가 우리는 앱스타인 관련 데이터와 증거를 300GB 이상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고객 리스트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 애초에 고객 리스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앱스타인 관련해서 앞으로 누구에게도 추가적인 기소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공화당 지지층들, 그리고 심지어 마가들도 앱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화가 나 있었어요. 여기 트럼프는 앱스타인 사건은 다 가짜라고, 음모론이다. 앱스타인 이야기를 하루 종일 하고 싶어하는 너희는 진짜 마가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까지 뭐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앱스타인 질문을 받을 때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이요? 아니 사람들이 아직도 5년 전에 죽은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기지가 않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음모론일 뿐이다. 그냥 앱스타인 개인 한 명의 사건인 것처럼 축소시키고 화제를 자신의 업적이나 관세 문제로 돌렸어요. 그런데 올해 7월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특종 보도를 내보냅니다.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길레임 맥스웰이 만들어서 선물한 생일 축하 모음집 같은 문서를 공개했어요. 이게 뭐냐면 길레임 맥스웰이 앱스타인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편지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써달라고 부탁해서 모음집을 만든 거예요. 총 200페이지가 넘는 정말 두꺼운 모음집이었어요. 거기에는 앱스타인의 오래된 친구들, 변호사, 앨런도 쇼이츠, 빌 클리턴, 레슬리 웩스너 같은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문제는 거기에 트럼프의 메시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난리가 납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여성의 나치의 몸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 그림 안에 글이 써져 있었어요. 거기서 트럼프는 친구라는 건 정말 멋진 거라고, 생일 축하한다고, 매일매일이 또 하나의 멋진 비밀로 가득하길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의 위치도 좀 이상해요. 여성의 생식기 위치에 서명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사진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참고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신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앱스타인 파일이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앱스타인 문제에서 계속 입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트럼프 이름이 앱스타인 파일에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100억 달러 고소를 합니다.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장한 그 생일 편지는 가짜 편지라고, 저건 내 말투도 아니고 나는 그림도 안 그린다 하면서 이거 가짜니까 기사에 실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파일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해자 신원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라고, 그래서 공개를 막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걸 듣고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아니요? 우리는 공개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게 세상에 공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핑계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심지어 피해자들은 이걸 공개해야 된다는 청원까지 만들었었어요. 어쨌든 현재는 앱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이 통과돼서 12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수십만 페이지의 자료가 공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공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좌파 글로벌리스트들, 특히 빌 클린턴 사진이 대거 공개가 됐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많은 업데이트가 있다면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저는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련해서 잘못한 사람들은 정당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게 단순히 그냥 미친 부자들의 스캔들로 기억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린 소녀들, 수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그 기억에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안전하세요.